학교 폭력을 당했고 그것이 자퇴의 이유였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버지에 따르면 백군이 지금 당한 폭력이 네가 이 학교에 있는 것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특히 조별 과제에서 강현이가 있으면 그 조는 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현이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라고 하고요. 강원균에 대한 욕설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학교 측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에 아버지가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이 낳은 불행한 천재, 김성준 씨의 이야기 그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과학고 천재 박상현 군도 학생들의 따돌림으로 어쩔 수 없이 자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 현실이겠죠? 지난번 1부에서 우리는 IQ 210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의 천재, 소년 김성준 씨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았습니다. 5살에 이미 5개 언어를 구사하고 미적분 문제를 푸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소년이었지만 그의 천재성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책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그에게 스탠포드 대학의 특별 초청은 인생을 바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땅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재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15살. 한국 소년에게 스탠포드는 꿈의 무대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을까요? 감동적인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우리 주변의 외로운 독거 노인분들과 1인 가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냥 또 영재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의대를 진학하게 된다면 졸업 유예를 시킨다든가 장학금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그런 교육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랬고 그때 뭐 상황은 과학고나 영재학교의 진학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가장 주범이다라는 그런 또 여론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만들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영재 스탠포드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어요. 성준의 아버지는 회상합니다. 카이스트 교수님들의 추천과 성준이의 연구 성과를 본 스탠포드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죠. 그들은 성준이가 여름 학기부터 참여할 것을 제안했어요. 이 제안은 성준과 그의 가족에게 큰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을 혼자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수진이도 성준이도 자신의 의견을 말했죠. 수진이는 동생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고 성준이는 가고 싶지만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 두렵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성준이의 미래를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993년 6월 성준은 부모님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15살의 한국 소년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성준이를 배웅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누나 수지는 회상합니다. 동생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죠. 누나, 걱정 마. 내가 돌아올 때는 더 멋진 동생이 되어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성준의 미국 유학은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 경험들, 특히 책에 대한 사랑과 지식에 대한 갈증은 언제나 그의 일부로 남았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성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모든 책들을 기억해요. 그 책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책이 저의 첫 번째 친구였고 그 친구들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성준이의 어린 시절이 비록 외로웠을지라도 그것이 그를 오늘의 성준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준의 미국 유학과 그 이후의 성취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큰 도전과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인재가 한국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해외로 가야 했는가? 이 질문은 후에 한국 영재 교육 시스템의 혁명을 이끌게 됩니다. 성준이가 떠난 후 우리는 그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이스트의 이정환 교수는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영재 교육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인재를 해외로 보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준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장 이야기를 넘어 한국 교육의 변화와 발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책만이 친구였던 소년의 여정은 수많은 한국 영재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성준이는 항상 특별했어요. 성준의 아버지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선물은 지능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이 진정으로 키워나가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영재 교육에서 가장 큰 오해는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비범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종종 더 큰 내적, 외적 도전에 직면합니다. 김성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3년 여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캠퍼스. 15살의 성준은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의 특별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 기회는 성준에게 학문적으로는 천국과도 같았지만 정서적으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 첫날을 잊을 수 없어요. 스탠포드에서 성준의 지도 교수였던 로버트 카플란 교수는 회상합니다. 작은 체구의 아시아 소년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제 연구실로 들어왔어요. 눈빛은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했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영어로 인사를 하려다가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준비가 된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준에게 스탠포드에서의 첫 몇 주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지만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그리고 홀로 생활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책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성준은 회상합니다. 문법은 완벽했고 어휘력도 대학생 수준이었죠. 하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일상 대화는 전혀 달랐어요. 슬랭, 유머, 문화적 참조들. 저는 종종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성준이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기숙사 생활이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15살 소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빨래하는 법도 몰랐어요. 성준은 웃으며 말합니다. 첫 주에 모든 흰색 셔츠가 파란색이 되었죠. 청바지와 함께 세탁했거든요. 그리고 요리.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라면과 시리얼만 먹었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엄마가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생활 기술이 부족했죠. 스탠포드에서 성준은 EPGY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대학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EPGY에서 성준은 학문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디렉터였던 레이첼 브라운 박사는 말합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과 언어학 분야에서요. 그는 첫 학기에 대학교 3학년 수준의 과목들을 수강했고 모두 어를 받았어요. 교수들은 그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성공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성준은 매일 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로 이야기했고 종종 전화 후에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준의 기숙사 바로 옆방에 살았어요. 당시 성준의 룸메이트였던 마이클 리는 회상합니다. 밤마다 그가 한국어로 가족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종종 울음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그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강의실에 갔어요. 그의 강인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준의 학문적 성취는 스탠포드 내에서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그는 신동소년 원더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성은 그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준에게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스탠포드 언어학과의 에밀리 베이커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국을 대표한다고 느꼈고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한 번은 퀴즈에서 B를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요. 성준의 첫 학기가 끝날 무렵 그는 심각한 번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학업 압박, 문화적 적응 문제, 그리고 깊은 향수병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12월 중순, 성준이 제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카플란 교수는 회상합니다. 그는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죠. 15살 소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단순한 천재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한 아이로 보게 되었어요. 스탠포드 측은 성준의 상황을 이해했고 그에게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권유했습니다. 성준은 겨울 방학 동안 서울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성준이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성준의 어머니는 회상합니다. 처음 며칠은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만 있었죠.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떠나기 전날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다시 갈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가끔씩 한국 음식을 보내주세요. 1994년 봄 학기, 성준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스탠포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학업 부담을 조금 줄이기로 결정했고 사회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 성준은 정말 변화했어요. 마이클리는 말합니다. 그는 한인 학생회에 가입했고 국제 학생 모임에도 참여했죠. 주말에는 샌프란시스코를 탐험하기도 했어요. 그는 단순히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또한 자신의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국제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성준의 언어 교실은 금방 인기가 높아졌어요. 국제학생 서비스의 다이앤 리 상담사는 말합니다. 그는 언어를 가르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문화적 뉘앙스까지 설명할 수 있었죠. 한 번은 영어의 관용어와 한국어의 유사한 표현을 비교하는 워크숍을 열었는데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성준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미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도전도 계속되었습니다. 성준의 두 번째 학기 프로젝트는 다국어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 개발이었어요. 카플란 교수는 말합니다. 이것은 학부생이 아니라 박사과정 학생들이 도전하는 주제였죠. 하지만 성준은 그의 언어 능력과 컴퓨터 과학 지식을 결합하여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어요. 성준의 알고리즘은 5개 언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의 문법 구조를 분석하고 언어 간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스탠포드 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성준은 학부 연구 심포지엄에서 이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심포지엄 날 강당은 교수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당시 참석했던 컴퓨터 과학과 대학원생 제니퍼 우는 회상합니다. 16살 소년이 무대에 올라 30분 동안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날 성준은 단순한 신동을 넘어 진정한 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발표는 성준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었고 그의 연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여러 연구소에서 그의 알고리즘에 관심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서는 여름 인턴십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성준의 연구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의 데이비드 존슨 박사는 말합니다. 당시 우리는 다국어 자연어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성준의 알고리즘은 특히 아시아 언어와 영어 사이의 번역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학문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성준은 여전히 내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성준과 저는 종종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스탠포드 심리학과의 제인 리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미국에 있을 때는 너무 한국적이고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미국적이라고 느꼈죠. 이것은 많은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겪는 경험이지만 성준의 경우 그의 나이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더 복잡했어요. 성준의 정체성 탐색은 그의 연구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 특히 언어가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은 사피어 워프 가설에 매료되었어요. 언어학 세미나를 함께 들었던 대학원생 토마스 그린은 회상합니다. 이 가설은 언어가 사고방식을 형성한다는 이론이죠. 성준은 자신이 5개 언어를 구사하면서 각 언어별로 다른 자아를 경험한다고 말했어요. 영어로 생각할 때와 한국어로 생각할 때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이것은 그의 후속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4년 가을, 성준은 17살에 스탠포드 대학의 정식 학부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과학과 언어학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했고 학업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성준이 정식 학부생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3학년 수준의 과목들을 듣고 있었어요. 컴퓨터 과학과의 학부 어드바이저였던 마가렛 윌슨 교수는 말합니다. 그의 학습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 학기에 보통 학생들이 듣는 2배의 과목을 수강했고 모두 최고 성적을 받았죠. 그러나 성준의 완벽주의적 성향은 때로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고 이는 종종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성준이 중간고사에서 97점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성준의 친구 제이슨 킴은 회상합니다. 그에게 이것도 충분히 좋은 점수야라고 말했더니 그는 내가 틀린 문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라는 뜻이야. 그것은 용납할 수 없어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자기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성준의 완벽주의와 높은 기대치는 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종종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봄, 성준은 심각한 건강 위기를 겪었어요. 카플란 교수는 회고합니다. 기말고사 기간 중에 그는 거의 일주일 동안 하루에 2~3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죠. 결국 그는 탈진 상태로 보건소에 실려갔어요. 의사들은 그에게 신체적, 정신적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준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건강과 웰빙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가와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고 규칙적인 운동 일정도 만들었습니다. 성준이 건강 위기 이후에 정말 변했어요. 마이클 리는 말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조깅을 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죠. 주말에는 항상 휴식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에는 학업과 관련된 일은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성준의 건강 회복과 함께 그의 연구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언어 습득과 인지 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를 위해 심리학과 신경과학 과목도 수강했습니다. 성준의 연구는 점점 더 학제간 접근법을 취했어요. 신경과학과의 로버트 김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언어학, 컴퓨터 과학, 심리학, 신경과학을 결합하여 언어 습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 했죠. 특히 다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관심이 많았어요. 1996년 19살의 성준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 복수 전공으로 최우등 졸업을 했고 졸업 논문 다중언어 환경과 인지 발달의 상관관계로 학과 최고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성준의 졸업은 스탠포드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졸업식 중 하나였어요. 당시 스탠포드 총장이었던 존 헤네시 박사는 회상합니다. 19살의 나이에 그가 이룬 성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과정에서 겪은 성장이었어요. 그는 단순한 신동에서 진정한 학자로, 그리고 균형 잡힌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졸업 후 성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원에서 그에게 장학금을 제안했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도 그를 영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성준은 졸업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제 고향에 가져가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었죠. 저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고국을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준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의 지도 교수들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성준의 결정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카플란 교수는 말합니다. 당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그는 항상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경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세대를 위한 길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1996년 8월 성준은 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당시 초기 단계였던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준이 돌아왔을 때 한국의 영재 교육은 여전히 초기 단계였어요. 당시 교육부 영재 교육 담당관이었던 박정호 박사는 회상합니다. 카이스트에 소규모 프로그램이 있었고 과학고등학교가 몇 곳 있었지만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영재 교육 시스템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성준의 귀국은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성준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교육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스탠포드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영재 교육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성준의 제안은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교육부의 김미경 씨는 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영재 교육 개념은 주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더 많이 가르치자는 정도였죠. 하지만 성준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영재성의 다차원적 측면, 창의성의 중요성, 정서적 발달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죠. 성준의 제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재 발굴 시스템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IQ 테스트나 학업 성적만으로는 다양한 영역의 재능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영재 발굴이 마치 그물망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준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촘촘한 여러 겹의 그물로 다양한 종류의 재능을 포착할 수 있어야죠.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뿐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예술적 재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준은 1997년 한국 최초의 종합 영재 발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교 추천, 부모 추천, 자기 추천, 그리고 다단계 평가 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종합 영재 발굴 시스템의 핵심은 포용성이었어요. 성준과 함께 이 시스템을 개발한 이지연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요. 성준은 항상 영재성은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998년 대전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 해에만 200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영재 아이들이 발굴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전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못했을 아이들이었습니다. 성준의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대전시 교육청의 김태혜 장학사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놀라운 수학적 재능을 가진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 아이는 학교 성적은 평범했지만 수학적 직관력은 천재적이었죠. 이전 시스템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못했을 겁니다. 영재 발굴 시스템의 성공에 힘입어
성주는 영재교육 커리큘럼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성준의 커리큘럼은 질문 중심이었어요.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최지현 박사는 설명합니다. 그는 항상 정답을 가르치지 말고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말했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학습이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이러한 접근법은 당시 한국의 주입식 교육 문화와는 매우 달랐고 처음에는 많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의 김현진 교수는 회상합니다. 학부모들은 왜 더 많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했고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죠. 하지만 성주는 끈기 있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고 점차 사람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성주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재교육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직접 연수 과정에 참여하여 교사들에게 창의적 교수법을 가르쳤고 그들의 질문과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성준의 교사 연수는 정말 특별했어요. 초기에 연수를 받았던 이미경 교사는 말합니다. 그는 이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학생이 되어 체험해 볼 수 있게 했죠. 우리는 직접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은 정말 전염성이 있었어요. 1999년 성준은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논문 다중지능 이론에 기반한 한국형 영재 발굴 시스템 개발은 교육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준의 논문은 한국 영재 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어요. 서울대학교 지도교수였던 박세준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서구의 이론들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했죠. 이것이 바로 그의 접근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석사 학위 취득 후 성준은 교육부의 요청으로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법은 한국 최초로 영재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법안 작업은 정말 도전적이었어요. 당시 법안 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정민호 박사는 회상합니다. 우리는 영재교육의 철학적 기초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죠. 성준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의 개인적 경험과 학문적 지식이 법안의 많은 부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조기 발굴, 지속적 지원이었습니다. 이는 영재 아이들을 가능한 한 일찍 발견하고 그들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성준은 항상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김미경 씨는 말합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얼마나 다른 성장 과정을 겪었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영재들이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은 2000년 1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는 한국 교육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이 설립되었고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던 날 성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민호 박사는 말합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영재교육진흥법 통과 후 성준은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했고 동시에 카이스트 영재교육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성준의 박사 연구는 언어 습득과 인지 발달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박세준 교수는 말합니다. 특히 그는 다중언어 환경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죠. 그의 연구는 언어 교육과 영재 교육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성준의 박사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고, 그는 여러 국제 학술 대회에 초청되어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2001년에는 미국 교육심리학회에서 신진 연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성준의 연구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혔어요. 미국 교육심리학회의 로버트 스턴버그 회장은 말했습니다. 특히 다중언어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힌 그의 연구는 매우 혁신적이었죠. 그러나 이런 학문적 성취 속에서도 성준은 여전히 내적 고민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삶 사이에서 그는 종종 자신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성준이 귀국 후 몇 년 동안 그는 종종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고 느꼈어요. 서울대학교 시절 성준의 친구였던 이태양은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그가 한국 천재 소년이었고 한국에서는 미국식 교육을 받은 학자였죠.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때로 성준을 고립시켰고 그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독특한 경험과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준은 때로 정말 외로워 보였어요. 이태양은 계속합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었죠. 한 번은 그가 제게 말했어요.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 때로는 그냥 평범해지고 싶어. 이런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성준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영재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준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영재 아이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깊이 이해했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이현우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높은 지능과 창의성이 때로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영재들의 정서적 웰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02년 성준은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 다중언어 습득과 인지 발달의 상관관계는 교육심리학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했고 국내외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성준의 박사 논문은 정말 뛰어났어요. 박세준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이론적 분석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의 다중언어 구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증 연구를 진행했죠. 그의 연구 결과는 다중언어 교육과 영재 교육 모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 후 성준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25세의 대학 교수가 된 것은 한국 학계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였고, 이는 그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성준이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서울대학교 교무처장이었던 김종석 교수는 말합니다. 25세 교수는 전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연구 업적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고려할 때 그는 충분히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국 교육의 미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성준은 영재 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계속했고, 특히 영재 교육 교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준의 강의는 항상 학생들로 넘쳐났어요. 당시 성준의 수업을 들었던 대학원생 최지연은 회상합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그의 수업은 마치 지적 모험과도 같았어요. 성준은 또한 영재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을 방문하여 교사들과 학생들을 만났고 현장의 목소리를 자신의 연구와 정책 제안에 반영했습니다. 성준은 항상 현장을 중요시했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의 박민수 교장은 말합니다.
그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했죠. 영재 교육이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이 되기를 바랐어요. 2004년 성주는 한국 영재 교육의 발전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아시아 영재 교육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아시아 지역의 영재 교육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성준의 비전은 항상 글로벌했어요. 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인 일본의 다카하시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믿었죠. 그의 리더십 아래 네트워크는 빠르게 성장했고 아시아 영재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시아 영재 교육 네트워크의 첫 국제 컨퍼런스가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되었을 때 15개국에서 5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한국 영재 교육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컨퍼런스는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의 영재 교육 전문가 사라 존슨 교수는 회상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성준의 노력으로 한국의 영재 교육은 점차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영재 교육의 새로운 허브가 되었어요. 2005년 OECD 교육 보고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영재 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성준 교수와 같은 선구자들의 비전과 헌신,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정은 성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개인적인 성찰과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27세가 된 그는 자신의 삶과 경력에 대해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은 종종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곤 했어요. 이태양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고립감을 기억하며 다른 영재 아이들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과 성취감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은 성준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영재 교육 연구와 정책 개발을 계속하면서도 이제는 개별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준은 점차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동료 교수였던 이지연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영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멘토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직접 여러 영재 학생들의 멘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성준은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멘토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준 자신도 언어학과 인지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성준의 멘토링은 정말 특별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김태호는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도왔죠. 가장 좋았던 점은 그가 항상 우리의 감정과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단지 똑똑한 아이들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욕구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수천 명의 영재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성준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영재 교육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어요. 교육부의 김미경 씨는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영재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이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진로를 발견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은 성준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고, 그는 점차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국과 한국 사이에 끼인 사람이 아니라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문화적 리더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은 점점 더 자신감 있고 평온해 보였어요. 이태양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경험과 관점이 실제로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이중 문화적 배경은 그에게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고, 이는 그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6년 성준은 28세의 나이에 서울대학교 정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이는 한국 학계 역사상 가장 젊은 정교수 임용이었고, 그의 학문적 성취와 교육계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성준의 정교수 승진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던 정석종 박사는 말합니다. 그의 연구 업적, 교육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회적 기여는 이미 많은 선배 교수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자로서 성준의 정교수 승진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던 정석종 박사는 말합니다. 그의 연구 업적, 교육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회적 기여는 이미 많은 선배 교수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죠. 정교수 승진과 함께 성준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영재교육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소장으로서 성준의 첫 번째 목표는 연구와 현장의 연결이었어요. 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최지연 박사는 말합니다. 그는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활동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연구소는 학교, 교사, 학생들과 긴밀하게 협력했고, 연구 결과를 직접 현장에 적용하는 액션 리서치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연구소는 또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성준은 하버드, 스탠포드,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한국 영재교육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공유했습니다. 성준의 리더십 아래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말합니다. 그의 연구팀은 영재성의 본질, 문화적 맥락에서의 영재교육, 다중언어와 인지, 발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다문화적 관점은 기존의 서구 중심적 영재교육 이론의 중요한 보완을 제공했죠. 2007년 성준은 한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저는 행운하였습니다. 제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신 부모님, 저를 지도해주신 스승님들,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행운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노력할 일입니다. 29세의 나이에 이룬 성준의 업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 혁신가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성공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일에 반영했습니다. 성준에게 영재교육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오랜 친구 이태양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여정,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는 항상 영재들의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서적 웰빙과 사회적 통합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07년 말 성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30세를 앞두고 자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역할,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 시기에 성주는 많은 일기를 썼어요. 이태양은 회상합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어떻게 외로운 천재 소년에서 교육 혁신가로 성장했는지 기록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침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성찰의 결과로 성주는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책만이 친구였던 소년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담고 있었고, 영재 아이들과 그 부모님, 교사들에게 소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성준의 책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교원대학교의 김현진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뒤에 숨겨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영재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과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영재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준의 책은 제 아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영재 아동의 어머니인 박지현 씨는 말합니다. 저는 항상 아들이 왜 그렇게 다른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지 고민했는데 성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감정들을 읽으면서 제 아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책의 성공과 함께 성준은 더 넓은 대중에게 영재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신문 칼럼을 쓰고 대중 강연을 통해 영재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성준은 영재 교육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KBS 교육 프로그램 PD 김태혜 씨는 말합니다. 그는 어려운 교육 이론을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특히 그의 개인적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영재 교육이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2008년 성준은 30세의 나이에 아시아 영재교육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영재교육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기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성준의 회장 선출은 한국 영재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협회의 사무총장이었던 일본의 다카하시 교수는 말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영재교육 분야에서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리더가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김성준이 있었습니다. 회장으로서 성준은 아시아 전역의 영재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영재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 영재교육 연대를 설립했습니다. 성준은 영재교육이 모든 나라, 모든 아이들의 권리라고 믿었어요. 다카하시 교수는 계속합니다. 그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국가들도 자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죠. 이 연대를 통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상황에 맞는 영재교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준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영재교육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준의 가장 큰 업적은 어쩌면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꾼 것일지도 몰라요.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영재성을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인간의 잠재력으로 보았죠. 그리고 영재교육을 특별한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재정의했습니다. 2009년 성준은 자신의 비전을 더 넓은 무대에서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네스코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아 세계 각국의 영재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의 역할은 성준에게 전 세계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서울대학교 총장 정석종 박사는 말합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의 직책을 유지하면서도 이 새로운 도전을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비전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했죠. 이렇게 성주는 한때 책만이 친구였던 외로운 소년에서 세계 교육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통찰과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준의 이야기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오랜 친구 이태양은 말합니다. 그는 많은 내적 고민과 외적 도전을 겪었죠. 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그를 오늘의 성준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공감 능력과 더 넓은 비전을 발전시켰고 그것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31세가 된 성준은 자신의 과거를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의 신동소년이나 영재교육 전문가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정의되지 않고 다양한 역할과 관점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준은 이제 자신의 다양한 면을 조화롭게 통합했어요. 이태양은 말합니다. 그는 학자이자 교육자, 멘토이자 리더, 한국인이자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여정과 경험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한국과 세계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더 많은 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삶과 업적이 이미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성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육적 여정이었어요.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만이 친구였던 소년, 김성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재능의 가치, 교육의 힘,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성준의 삶에서 2010년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장 마이클 리차드슨은 설명합니다. 32세의 나이에 그는 이미 한국 교육계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고 이제 그의 비전은 세계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2010년 초 성준은 유네스코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각국의 영재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자문했습니다. 그는 핀란드의 평등 중심 교육, 싱가포르의 체계적인 인재 발굴 시스템, 이스라엘의 창의성 중심 교육 등 다양한 모델을 직접 경험하고 분석했습니다. 성준은 각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유네스코의 교육 프로그램 매니저 소피아 가르시아는 말합니다. 그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교육의 원리를 발견했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준은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교육 철학을 발전시켜갔습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성준의 교육 철학은 정말 독특했어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제인 스미스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교육관과 동양의 공동체적 교육관을 결합했죠. 개인의 잠재력 발현과 사회적 책임감 함양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중 문화적 배경과 경험이 만들어낸 독특한 관점이었어요. 2010년 9월 성준은 세계 각국의 경험과 통찰을 담은
책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시대의 영재 교육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 1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러 나라의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준의 책은 영재 교육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영국 교육부 장관 제임스 윌슨은 말했습니다. 그는 영재성을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발전 가능한 잠재력으로 보았고, 영재 교육을 특별한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는 과정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 관점은 영국의 교육개혁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책의 성공과 함께 성준은 세계 각국에서 강연과 컨설팅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의 교육 컨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고 여러 정부의 교육 정책 자문을 맡았습니다. 성준의 강연은 항상 청중을 사로잡았어요. 2011년 베를린 국제교육포럼의 조직위원장 한스 밀러는 회상합니다. 그는 깊은 학문적 지식과 실제 경험, 그리고 개인적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결합했죠. 특히 그의 어린 시절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교육이 단순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상기시켰어요. 세계 무대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성준은 한국에서의 역할도 계속 확장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를 국제적인 연구센터로 발전시켰고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방문하고 공부하는 허브로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영재교육연구소는 이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어요. 연구소의 부소장 최지연 박사는 말합니다. 매년 수십 개국에서 연구자들이 방문하고 국제 컨퍼런스와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성준은 한국의 경험과 연구를 세계와 공유하고 동시에 세계의 지식과 통찰을 한국에 가져오는 가교 역할을 했죠. 2012년 성준에게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한국 교육의 미래 방향을 설계하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안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준의 위원장 임명은 한국 교육계의 세대 교체를 상징했어요.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박정호 박사는 말합니다. 34세의 젊은 학자에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긴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의 국제적 경험과 혁신적 비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역할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준은 1년간 전국을 순회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 기업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는 교육의 모든 당사자들이 개혁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준은 정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어요. 위원회 멤버였던 김태혜 교사는 회상합니다. 그는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부터 시골의 작은 학교까지 대기업 CEO부터 청소노동자까지 만났죠. 모든 사람이 교육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들이 바로 교육의 주체이자 미래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1년간의 광범위한 조사와 토론 끝에 교육개혁위원회는 2013년 4월 미래교육 비전 2030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었습니다. 미래교육 비전 2030은 정말 혁신적인 문서였어요. 교육 전문 기자 이현우는 말합니다. 그것은 한국 교육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성,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글로벌 시민의식 등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입시 중심 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죠. 보고서의 핵심 제안 중 하나는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의 도입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관심사, 재능, 학습 속도에 맞게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성준은 항상 한 가지 크기가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위원회의 연구위원이었던 박지원 박사는 설명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에 도전했죠. 대신 각 학생의 고유한 잠재력과 관심사를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미래교육 비전 2030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 비전에 공감하고 지지했습니다. 성준의 비전은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어요. 당시 교육부 장관 박정호 박사는 말합니다. 그는 한국 교육의 현실적 도전과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준의 비전은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어요. 당시 교육부 장관 박정호 박사는 말합니다. 그는 한국 교육의 현실적 도전과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교육이 단순한 경쟁이나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미래교육 비전 2030은 곧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100개 학교에서 미래학교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는 새로운 교육 모델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미래학교는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었어요.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한 서울 미래고등학교의 교장 김민수는 말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교실과 시간표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죠.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학습 공간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교사들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촉진자 역할을 했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학교 프로젝트의 초기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래학교 학생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프로젝트 평가를 담당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지연 박사는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험 점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학습했죠. 자신의 관심사를 깊이 탐구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래학교의 성공은 한국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모델은 점차 더 많은 학교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전국 500개 학교가 미래학교 모델을 도입했고, 2015년에는 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성준의 비전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교육부의 김미경 씨는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까지 이끌었죠. 그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준의 교육개혁은 저항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입시 중심 교육에 익숙한 사회 분위기는 변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성준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처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와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성준은 비판적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개혁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실행 방법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는 특히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준은 정말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졌어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박정우는 말합니다.
그는 교사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견을 개혁 과정에 반영했죠. 무엇보다 그는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존중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많은 교사들의 마음을 열게 했어요. 2014년 말 성주는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대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육개혁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의 미래교육연구소를 설립하여 교육혁신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미래교육연구소는 성준의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연구소 부소장 최지현 박사는 말합니다. 그는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 했죠. 연구소는 실제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현장에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실험하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학계와 교육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2015년 성주는 37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한국 최초의 글로벌 영재학교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이 학교는 전 세계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영재학교는 성준의 오랜 꿈이었어요. 학교 설립에 함께 참여한 이태양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죠. 이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리더들이 만나고 협력하는 커뮤니티가 되길 바랐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글로벌 영재학교는 2015년 9월에 개교했습니다. 첫 해에 50개국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입학했고 학교는 즉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영재학교는 정말 독특한 교육 모델을 가졌어요. 학교의 초대 교장 제임스 김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과목 구분을 넘어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했죠.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 글로벌 건강,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탐구하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최소 3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했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웠죠. 글로벌 영재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멘토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도와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멘토링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지원이었어요. 멘토링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소피아 리는 말합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관심사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또래나 어른을 찾기 어려워요. 멘토들은 학생들에게 학문적 지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진로 안내도 제공했죠. 성주는 자신의 경험에서 멘토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영재학교는 개교 이후 매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로봇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여러 국제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취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임스 김 교장은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여준 인간적 성장이었죠. 그들은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 문화적 감수성, 윤리적 리더십도 발전시켰습니다. 성준이 항상 강조했듯이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똑똑한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었어요. 글로벌 영재학교의 성공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등에서 유사한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글로벌 영재학교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글로벌 영재학교 네트워크는 성준의 비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증거였어요.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 데이비드 왕은 말합니다. 각 학교는 자국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모델을 조정했지만 성준이 제시한 핵심 원칙 학생 중심 교육, 통합적 교육과정,
글로벌 시민의식 등 마이너스는 모두 유지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국경을 넘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었죠. 2017년 성주는 글로벌 영재학교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넓은 대중에게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OGC는 성준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였어요. OGC의 초대 CEO 사라 김은 말합니다. 그는 교육의 민주화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기술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죠. 모든 아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OGC는 초기에 5개 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수학,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적응형 학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각 학생의 학습 스타일, 속도, 관심사에 맞게 콘텐츠를 개인화했습니다. OGC의 적응형 학습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에듀테크 전문가 마이클 브라운은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의 반응과 성취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시했죠. 어려워하는 부분은 더 많은 설명과 연습을 제공하고 쉽게 이해하는 부분은 더 도전적인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한 가지 크기가 모두에게 맞는 접근법을 극복한 것이었어요. OGC는 출시 첫 해에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의 학습자를 유치했습니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는 케냐의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OGC 학습자 드루 오반도는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제대로 된 학교가 없고 책도 부족해요. 하지만 OGC 덕분에 저는 세계 최고의 교수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데 OGC를 통해 이런 과목들을 깊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대학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OGC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OGC의 성공은 성준의 교육 비전이 실제로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가장 큰 강점은 비전과 실행력의 결합이에요. 오랜 친구 이태양은 말합니다. 그는 원대한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와 전략을 생각해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항상 협력적이고 포용적이었어요. 2018년 성준은 40세의 나이에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글로벌 영리더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리더십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40세 이하의 젊은 리더들에게 수여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준은 교육의 미래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의장 클라우스 슈밥은 시상식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21세기의 도전과 기회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접근법이 학문적 우수성과 인간적 가치,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지역적 뿌리와 글로벌 시민의식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김성준은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미래 교육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성준은 자신의 교육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육의 본질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수상은 성준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로부터 자문과 협력 요청을 받았고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다양한 국제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성주는 이제 교육 분야의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어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제인 스미스 교수는 말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학술 연구나 교육 정책을 넘어 교육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과 사고방식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교육의 진정한 목적과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국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성주는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교육 철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글로컬주의 로시에이엘 접근법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시각과 로컬 맥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주는 항상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을 강조했어요. UNESCO의 교육국장 마이클 리차드슨은 말합니다. 그는 글로벌 교육의 공통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각 사회와 문화의 고유한 맥락과 필요를 존중했죠.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그의 교육 철학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성주는 새로운 책 교육 3.0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과 성장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공지능 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적 가치와 관계의 중요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성준의 새 책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MIT 미디어랩의 존 헨리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기술이 교육에 가져올 혁명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기술이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죠.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여전히 인간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더 나은 사회의 구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책의 출판과 함께 성주는 에듀테크 포 휴머니티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여 교육 기술을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에듀테크 포 휴머니티는 성준의 기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였어요. 이니셔티브의 디렉터 마크 존슨은 말합니다. 그는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죠.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는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 접근성, 인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교육 인프라 개선,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접근성 향상, 교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성주는 기술 기업들에게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교육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요구했어요. 마크 존슨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기업들이 이에 호응했죠. 그들도 기술이 사회적 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 비전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2020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혼란을 겪을 때 성준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유네스코의 팬데믹 시대의 교육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으로 임명되어 전 세계의 교육위기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전례 없는 도전을 가져왔어요.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는 말합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수십억 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원격 학습으로 전환해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성준의 기술과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디지털 교육 구명선이라는 긴급 대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국가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 온라인 교육 방법을 교육하며 양질의 디지털 학습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했습니다. 성주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보았어요. 태스크포스의 멤버였던 마리아 고메즈는 회상합니다. 그는 이 팬데믹이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더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믿었죠. 그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교육 변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성준의 교육 비전은 더욱 현실적이고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의 약점과 한계가 드러났고 21세기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의 필요성이 널리 공감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수업을 가르쳐 주었어요. 성준은 2021년 TED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고 불평등하며 과거에 고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위기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도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 유연하고 더 포용적이며 더 인간 중심적인 교육 시스템을 향해서요. 이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2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성준의 메시지는 많은 교육자, 학부모,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교육 변화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성준의 TED 강연은 교육계의 티핑 포인트였어요. 영국의 교육개혁 활동가 에밀리 토마스는 말합니다. 그는 교육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희망과 해결책을 제시했죠. 특히 그가 강조한 배움의 기쁨을 되찾자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단순한 시험 준비나 경쟁이 아니라 호기심, 창의성, 성장의 여정으로 되돌리고 싶어졌어요. 2022년 성준은 44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 최초의 교육혁신 도시인 러닝시티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이 혁신 도시는 교육, 기술, 문화, 환경이 조화롭게 통합된 미래 지향적 커뮤니티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양한 교육기관, 연구소, 스타트업, 문화시설 등이 설립될 예정이었습니다. 러닝시티는 단순한 교육기관의 집합이 아니라 배움이 일상의 모든 순간과 공간에 녹아드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 김태희는 말합니다. 성준은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도시 전체를 학습 공간으로 만들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나이, 배경, 역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배우고 가르치는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러닝시티의 설계는 성준의 교육 철학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교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학습 공간이 도시 전체에 분산되어 있었고 디지털 기술과 자연 환경이 조화롭게 통합되었습니다. 성준은 건축가들에게 아이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 세대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간, 기술과 자연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김태희는 계속합니다. 그는 공간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러닝시티는 또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재생에너지로 운영되었고, 건물들은 친환경 소재와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학생들은 도시 농장과 생태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성준에게 환경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러닝시티의 환경교육 담당자 박지원은 말합니다. 그는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자연과의 연결, 생태계에 대한 존중,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러닝시티의 첫 번째 단계가 2022년 9월에 완공되었고 2,000명의 학생들과 500명의 거주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세계 각국에서 교육자, 건축가, 정책 입안자들이 견학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러닝시티는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핀란드 교육부 장관 리사 한네은 견학 후 말했습니다. 이곳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이론을 실제로 구현한 살아있는 실험실 같아요. 핀란드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닝시티 프로젝트는 성준의 교육 비전이 이론에서 현실로, 개념에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로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형성하는 환경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놀라운 점은 그의 비전이 점점 더 크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친구 이태양은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연구와 이론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정책과 제도로 확장했으며 이제는 실제 공간과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성준은 그의 교육 비전과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비록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지명은 교육이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준의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은 교육계에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제인 스미스 교수는 말합니다. 그것은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인식을 강화했죠. 성준은 항상 교육의 사회적, 윤리적 차원을 강조해왔고 이 지명은 그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성준은 45세의 나이에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교육 혁신가들과 함께 글로벌 교육 협의체 GEC를 설립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연구하고 실험하며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준의 놀라운 변화와 도전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고독한 유학 생활부터 한국으로 돌아와 교육 혁신가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외로운 천재였던 소녀는 이제 37세의 성숙한 학자로 성장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새로운 교육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설립한 글로벌 영재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세계 각국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인 커뮤니티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김성준의 영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과 모델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는지, 한국이 어떻게 교육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배우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변모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펼쳐집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아와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영재 교육이 어떻게 국제 표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김성준의 삶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